사랑하는 손자를 보기 위해 시골 멀리서 도시락을 싸온 할머니가 위병소의 장교에 의해 멸시와 면회거부를 당하게 되고 그 후 전화 한 통으로 사성장군인 육군참 모 총장이 찾아와 부대를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목포는 바다가 육지를 향해 길고 축축한 한숨을 내쉬는 계절의 한복판에 있었다. 검푸른 새벽의 장막이 유달산 자락에 달아빠진 능선을 간신히 감싸고 있었다.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린 동네, 다순 구미의 좁은 골목길은 해풍에 실려온 끈적한 소금기와 밤새 내린 이슬이 뒤엉켜 반들거렸다.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겨 있을 시간. 오직 만 건너편 사막도의 조선소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망치 소리와 목포항을 드나드는 어선들의 낮고 긴 백고동 소리만이 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골목의 가장 막다른 곳, 대문 옆에 심긴 늙은 감나무가 마지막 잎새를 위태롭게 달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집. 삭아서 재색을 잃어버린 옥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시멘트 속살을 드러낸 그 집의 작은 부엌 창문으로 외로운 섬처럼 불빛 하나가 떠 있었다. 강순자 78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연탄 보일러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마솥에 물을 끓여야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얼굴은 고된 세월이 조각칼로 파낸 지도와도 같았다. 자식 둘을 키워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큰아들마저 가슴에 묻은 한 여인의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마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부엌 한쪽에 놓인 커다란 고무 대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며칠을 온통 지배할 존재가 담겨 있었다. 삭힌 홍어. 뚜껑처럼 덮어놓은 젖은 행주를 걷어내자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코끝을 톡 쏟아 못해 후벼 파는 듯한 암모니아 향. 평생을 맡아온 냄새였건만 잠에서 덜 깬 새벽의 허파를 곧바로 파고드는 그 향은 여전히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 홍어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흑산도에서 평생 물질을 한 외사촌 동생에게 신신당부하여 그해 가을 가장 살이 오르고 연골이 부드러운 암치만을 골라받은 것이었다.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애지중지 받아들고 오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걸 깨끗한 집과 함께 숨쉬는 항아리에 담아 집에서 가장 서늘한 뒤뜰 창고에 둔 지 꼭 열흘. 하루가 덜하면 톡 쏘는 맛이 덜하고 하루가 더하면 살이 녹아내려 씹는 맛이 사라진다. 할머니에게 열흘은 그냥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맛의 정점을 향한 기다림이자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의 숙성 과정이었다. 느그 아버지는 쬐까 더 삭힌 걸 좋아했는디 준우 놈은 아직 애기 입맛이니께 요 정도가 딱 좋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홍어를 조심스럽게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짙은 안분홍빛 살점 사이로 희고 투명한 연골이 박혀있는 모습이 마치 잘 만든 예술품 같았다. 할머니는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칼을 개조해 만든 손에 익은 회칼을 들었다. 서걱 서걱.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홍어 살점이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갔다. 뼈째 씹는 맛이 일품인 날갯살 부위는 조금 더 두툼하게, 부드러운 뱃살은 얇게 써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칼질을 하는 동안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먼저간 아들 박진석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강직하고 우직했지만 유독 어머니 앞에서는 어리광쟁이었던 아들. 휴가를 나오면 전투복도 벗기 전에 부엌부터 기웃거리며 어무이 홍어 묻혀놨소? 하던 그 목소리. 온 동네가 떠나가라 웃던 그 호탕한 웃음소리. 할머니는 땀 흘리는 아들의 입에 홍어 한 점을 넣어주고 아들은
이 맛이지라 하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랬던 아들이었다. 육군 대위 박진석. 누구보다 군인을 자랑스러워했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던 아들. 그랬던 아들이 10년 전 강원도 철원에서 전술훈련을 지휘하던 중 낡은 장갑차에 유압계통이 터지면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아들을 묻고 돌아오던 날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남긴 것은 9살배기 아들 준우와 앨범 속에 빛바랜 사진 몇 장뿐이었다. 그 후로 준우는 할머니의 세상이 되었다. 며느리는 진작에 제가에서 떠나버렸고 오직 할머니와 손주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할까봐, 엇나갈까봐 할머니는 매를 드는 대신 더 꽉 껴안아 주었다. 다행히 준우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입맛마저 제 아비를 쏙 빼닮았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젓는 홍어 무침을, 준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할머니, 나도 아빠처럼 군인 될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지켜줄 거야. 어린 준우가 군복 입은 아빠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특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놈의 군대가 무엇이라고 부자의 목숨을 다 가져가려 하는가. 하지만 준우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준우는 올해 20살이 되자마자 제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강원도 화천의 칠성부대로. 이놈의 팔자, 이놈의 지긋지긋한 팔자. 칼을 쥔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할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훔쳤다. 오늘은 울 날이 아니다. 내 새끼, 내 강아지, 그 춥고 무서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내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다. 입대하고 석 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우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어른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목소리가 애처롭게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할머니가 무쳐준 홍어 무침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코 찡한 맛 한 번이면 남은 군 생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순자는 결심했다. 가야겠다. 둘째 아들 별 4개를 단 육군 참모총장 박진표가 어머니, 위험하게 어딜 가시냐고 말려도 제가 사람 보내서 필요한 거 다 챙겨주겠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할미의 손길과 눈빛, 온기를 담아 직접 가서 내 손으로 내 새끼 입에 넣어줘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다. 다 썬 홍어를 커다란 스텐 양푼에 담았다. 할머니는 뒤뜰 장독대에서 3년을 묵혀 제대로 쉬어버린 김장김치 항아리를 열었다.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겼다. 군내가 날 정도로 익은 김치 국물을 두 손으로 쭉 짜내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줄기 부분만 골라 송송 썰었다. 거기에 향긋한 미나리와 아삭한 양파, 그리고 밭에서 직접 키워 가을볕에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다. 다진 마늘과 생강, 설탕 대신 직접 담가 3년을 숙성시킨 매실청으로 단맛을 냈다. 마지막 활용점정은 2가지였다. 첫째는 동네 방앗간에서 갓 짜온, 병뚜껑만 열어도 온 집안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진한 참기름. 둘째는 할머니가 막걸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든 시중의 식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쨍한 맛을 내는 할머니표 막걸리 식초. 모든 재료를 넣은 할머니는 두꺼운 비닐장갑을 끼고 양푼 속 내용물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로 놀던 재료들이 할머니의 손길 아래 하나가 되어갔다. 붉고 희고 푸른 재료들이 한데 엉겨 붙어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지독하기만 하던 암모니아 향이 고소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와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중독적인 향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강순자표 홍어무침, 박씨 집안 3대의 남자가 사랑하고 그리워한 영혼의 맛이었다. 준우야, 이 할미가 간다. 너그 아버지가 환장하던 것, 너도 좋다고 허니께. 이거 묻고 힘내야제. 힘내고 말고. 할머니는 완성된 홍어무침을 향해,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큰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화기 옆에 놓인 군복 입은 손주의 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사진 속에서 늠름한 전투복을 입은 박진석 대위와 아직은 앳된 훈련병 모자를 쓴 박준우 이병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 시각 남쪽 끝 항구 도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 충청남도 계룡시의 신도안,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 육군본부의 참모총장 집무실은 인공적인 고요함과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정돈된 100평 남짓한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한반도 전역 작전 상황판에서는 전방의 주요 부대 위치와 병력 현황을 나타내는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른 쪽 벽에는 역대 육군 참모총장들의 초상화가 연대순으로 걸려 이방의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 모든 권위와 역사의 중심에 육중한 티크 원목 책상에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진표 58. 그의 군복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대한민국 육군 50만 장병의 정점에 서 있음을 상징했다. 희끗희끗한 옆머리와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한 미간의 주름, 날카롭게 다듬어졌지만 피로를 감추지 못하는 눈빛. 그는 지난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앞에는 세 종류의 서류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결제 대기, 보고, 그리고 붉은색 글씨로 긴급이라 쓰인 서류철. 간밤에 그의 잠을 앗아간 것은 바로 그 긴급 서류철이었다. 중동부 전선 DMZ 내 우리 측 지피 감시 초소를 향한 북한군의 총격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 보고서와 차기 K-3 전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방산업체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 오갔다는 검은 거래 의혹을 담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보고서. 한 국가의 육군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매일 걷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총장님, 5시 30분입니다. 30분 후 합참의장님 주간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결선 테스트 마쳤습니다. 비서실장인 김원철 소장이 노쇠 문고리를 잡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보고했다. 박진표는 뻑뻑해진 눈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은 아직도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방탄 처리된 두꺼운 통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계룡대 연병장과 멀리 안개에 잠긴 향적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저 너머에 자신의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십만 젊음이 잠들어 있었다. 그 무게가 새벽의 냉기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문득 책상 위의 보안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젯밤 늦게 걸려왔던 부재중 전화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어머니. 그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전화를 하면 백발이 성성한 노모는 분명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로 물을 것이다. 진표야, 밥은 묻고 댕기냐? 언제 한번 올래? 얼굴 본 지가 100만 년이다. 그러면 자신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할 터였다. 어머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합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다. 미안함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이제는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형, 박진석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자신을 대신해 형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따뜻한 윤활유였다.
명절이면 을의 형수가 차린 음식과 함께 어머니를 모셨고 조카 준우의 운동회 날에는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다. 박진표는 그저 형이 만들어준 평화로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군인으로서의 야망과 성공 가도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면 되었다. 하지만 형이 사라진 후 그 모든 역할은 메울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았다.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단 한 줌의 사적인 여유도 감상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카 준우의 입대 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었다. 신임 장관의 실언으로 발칵 뒤집힌 군심을 수습하고 야당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에 온몸으로 맞서 군의 입장을 변호하는 동안 그의 유일한 조카는 논산 훈련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홀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그날 밤 모든 파도가 지나간 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형, 미안해. 준우한테도 미안하다. 미안함은 늘 거기에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 미안함을 표현할 방법을 언제나 유예시켰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늘 비서실을 통한 지원이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두둑한 생활비를, 조카에게는 입대 격려금과 포상 휴가 때마다 쓸 용돈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나 어쩌면 최악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리감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총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김원철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박진표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고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완벽하게 통제된 강철 같은 군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가 집무실을 나서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목포의 낡은 부엌. 강순자 할머니는 땀 흘려 만든 홍어 무침을 커다란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냄새가 셀세라 용기 입구를 랩으로 네댓 번 칭칭 감고 다시 두꺼운 비닐봉지에 넣어 입구를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걸 낡았지만 튼튼한 아이스박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주변을 밤새 얼린 500ml 생수병 6개로 빼곡히 채웠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새벽녘의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가마솥에서 퍼낸 뜨거운 숭늉을 마시며 긴 숨을 골랐다. 텅 빈 집 혼자 마시는 숭늉은 유난히 구수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곧 출발해야 했다. 화천으로 가는 첫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나, 손주를 만날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세상의 아침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덜컹거릴 버스와 점점 추워질 북쪽의 날씨,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될 내 새끼의 얼굴만이 그녀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의 새벽 공기는 비릿한 바다 냄새 대신 매캐한 디젤 매연과 뜨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강순자 할머니는 한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몸무게의 일부는 좋게 될 법한 묵직한 아이스박스를 들고 인파 속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화천이었지만 전광판 어디에도 화천행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터미널 직원에게 물어물어 알아낸 경로는 멀고도 험했다. 먼저 광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춘천 가는 버스를 타고 춘천에 도착하면 화천으로 들어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꼬박 8시간, 어쩌면 9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장정이었다. 할매, 짐이 많네. 이리 주쇼 짐칸에 실어줄란께.
광주행 우등버스 기사가 그녀의 손에서 아이스박스를 받아들며 말했다. 할머니는 기겁하며 아이스박스를 다시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고 기사 양반 고맙소만 이건 안 돼야. 내 목숨보다 중한 것이여. 내가 안고 가야 혀. 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는 권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가 쪽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아이스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안전벨트처럼 두 팔로 단단히 껴안았다. 버스가 부드럽게 터미널을 빠져나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오르자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영산강 하구뚝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 저 너머 어딘가에 남편과 큰아들이 잠들어 있는 선산이 있을 터였다. 영감 진서가. 나 지금 준우 보러 간다. 가서 밥 한 술이라도 뜨끈하게 먹이고 올란께 하늘에서 우리 강아지 잘 좀 지켜주시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밤새 설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다. 품에 안은 아이스박스에서 혹시라도 냄새가 셀까, 안에 든 얼음이 녹아 홍어가 상해버릴까 온 신경이 그곳에 쏠려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대생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책을 꺼내 읽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할머니는 괜히 제 발이 저려 몸을 더욱 움츠렸다. 비닐과 랩으로 겹겹이 봉인했지만 숙성의 절정에 다다른 홍어의 기운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가둘 수 없는 것이었다. 저 할머니, 혹시 무슨 생선 같은 거 가지고 타셨어요? 결국 옆자리 학생이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강순자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아이고 학생. 미안여. 냄새가 좀 나제. 근디 이게 썩은 것은 아니고 우리 손주 먹일라고.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는 할머니의 모습에 여학생은 멋쩍게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까보다 더 자주 코를 킁킁거렸고 결국에는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강순자는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 이 냄새가 다른 이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악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손주에게는 세상 최고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공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은 목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복잡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춘천행 플랫폼을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맸다. 젊은이들은 모두 제 갈 길이 바쁜 듯 어깨를 스치며 빠르게 지나갔다. 잠시 쉬기 위해 벤치에 아이스박스를 내려놓자 아이고 허리야 하는 신음이 절로 터져나왔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낯설고 두려웠다. 이곳에서 춘천까지 다시 3시간, 춘천에서 화천까지 또 1시간 반.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내가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 건가? 진표 말대로 그냥 돈이나 붙여줄 것을. 잠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돈이 밥이 되나 약이 되나. 할미가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등 두드려주며 먹여주는 밥 한 끼가 돈 100만 원보다 나은 법이다. 춘천행 버스에 오르자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드넓던 평야는 사라지고 완만하던 구릉은 점점 높고 험준한 산세로 변해갔다. 창밖의 공기도 남도의 그것과는 달리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버스가 대전을 지나 중부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차창에는 가는 빗줄기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마음도 스산해졌다. 준우가 있는 화천은 지금쯤 얼마나 더 추울까? 비까지 온다는데 훈련받는데 힘들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다. 긴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녀는 오래전 기억들을 보았다. 갓난아기였던 준우를 업고 밭을 매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난생 처음으로 준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기억, 그리고 아비의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절을 올리던 어린 준우의 대견하고도 안쓰러웠던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의 순간들이 이 고된 여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이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평생을 바쳐 지켜온 혈육에게로 향하는 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위대한 순례길이었다. 춘천입니다. 종점이에요. 안 내리시는 분 없죠? 기사의 외침에 강순자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밖은 이미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아까보다 훨씬 굵어져 있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광주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로 유난히 북적였다. 휴가 나온 장병, 복귀하는 장병, 그리고 면회 가는 가족들. 할머니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처지가 유독 도드라진다고 느꼈다. 모두들 젊고 활기찼지만 자신만이 늙고 지쳐 보였다. 화천행 플랫폼을 찾아가니 낡은 직행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에는 이미 절반 넘게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낑낑대며 아이스박스를 들고 버스에 오르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상병 계급장의 군인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짐을 받아주었다. 어머니, 이리 주십시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군인 양반. 젊은 군인은 아이스박스를 선반 위에 가뿐하게 올려놓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짧은 친절에 할머니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버스는 이내 출발했다. 춘천 시내를 벗어나자 길은 본격적으로 험해졌다. 구불구불한 2차선 국도가 끝없이 이어졌고 창밖으로는 거대한 8호호의 검은 물결이 스쳐 지나갔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산허리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칠성부대라는 팻말이 보이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버스가 상서면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정류장에 멈춰섰다. 여기서부터는 부대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가 내리자 아까 짐을 들어주었던 상병도 따라 내렸다. 어머니, 혹시 7사단 신병교육대 가십니까? 오메, 그걸 웃지 않았소? 여기 내리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기 가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후임 면회 가는 길입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죠. 짐도 들어드릴게요. 상병은 스스럼 없이 선반에서 아이스박스를 내려들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낯선 땅에서 만난 뜻밖의 호의에 눈물이 핑 돌았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채 부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빗속을 걷는 동안 상병은 제잘제잘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여자친구 이야기, 곧 있을 제대 이야기, 그리고 신병 시절의 고생담까지. 할머니는 맞장구를 쳐주며 아들 같고 손주 같은 젊은 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덕분에 춥고 굳은 길이 조금은 견딜만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기입니다. 상병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마침내 부대의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의 강산을 피로 지킨 선배 전우들의 너클 이어 통일의 선봉에 서리라. 비장한 구호가 적힌 아치 너머로 삼엄한 철조망과 위압적인 건물이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안에 내 새끼 준우가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후임이랑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아이고 정말 고맙소. 학생 덕분에 수월하게 왔네. 이름이라도 좀. 하하 뭐려. 충성. 상병은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먼저 위병소를 향해 달려갔다. 홀로 남은 강순자는 다시 한번 아이스박스를 고쳐들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비에 젖어 무거워진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다. 천리길을 달려온 어머니의 길, 그 종착점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의 위병소는 강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높다랗게 솟은 철문, 그 위를 덮은 날카로운 윤형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2명의 위병. 그들의 젊고 매서운 눈빛은 할머니의 남루한 행색과 묵직한 아이스박스를 위아래로 훑으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었다. 모든 것이 여기는 당신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님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 중 한 명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전하, 우리 손주 박준우 훈련병 면회 왔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위병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위병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위병소 안쪽의 인터폰으로 무언가 보고했다. 잠시 후 철문 옆에 작은 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오셔서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면회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면회 수칙과 부대 방역 지침 같은 딱딱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주소, 관계 그리고 면회 품목을 적는 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홍어 무침이라고 솔직하게 써야 할지 그냥 반찬류라고 써야 할지 고민되었다. 이 냄새나는 음식이 혹시나 손주에게 누가 될까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밑반찬 약간이라고 적었다.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장교가 들어섰다. 멀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바른 포마드, 그리고 번쩍거리다 못해 거울처럼 반사되는 전투화. 그는 24 남짓으로 보였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뚝뚝 묻어났다. 가슴팍에는 중위 오태식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가 바로 오늘의 당직 사관이었다. 오태식 중위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마치 불쾌한 냄새의 근원을 찾는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더니 시선을 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발치에 놓인 아이스박스에 고정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점심 메뉴가 청국장이었나?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할머니를 겨냥한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오중이는 할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가 작성하던 면회 신청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성함이 강순자 훈련병 박준우. 관계 조모. 외부 음식은 밑반찬 약간.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십니까? 면회는 사전에 인트라넷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거 모르세요? 그의 말투는 신문하는 형사와도 같았다. 할머니는 컴퓨터 같은 건 할 줄 모른다고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더듬더듬 말했다. 컴퓨터를 못하시면 자제분들한테 부탁이라도 하셨어야죠. 이렇게 규정 어기고 찾아오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부대는 할머니 개인 놀이터가 아니에요. 오중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이스박스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리고 이 밑반찬이라는 거 뭡니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혹시 상한 거 아닙니까? 외부 음식, 특히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음식은 식중독 위험 때문에 절대 반입 금지입니다. 아니어라, 상한 거 아니어라.
우리 손주가 제일로 좋아하는 홍어인디 오늘 새벽에 바로 무친 것이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홍어라는 단어의 오중이의 표정은 더욱 경멸적으로 변했다. 홍어요? 아, 그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 할머니 제정신이세요? 이런 혐오 식품을 신성한 군대에 반입하려고 하셨단 말입니까? 우리 귀한 장병들 배탈이라도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혐오식품, 시체 썩는 냄새라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강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 아들과 손주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한순간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주에게 해가 될까봐 꾹 참았다. 오중이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게다가 박준우 훈련병, 그 친구 요즘 훈련 태도도 불량하고 동기들이랑 마찰도 잦아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관심병사입니다. 이런 애는 면회보다는 정신교육이 더 시급한데.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면회 불허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천리길을 달려온 할머니의 고된 여정이 젊은 장교의 차가운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관심병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내 손주는 그럴 애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운 최전방의 비정한 바람이 텅 빈 면회실을 맴돌며 그녀의 주름진 뺨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돌아가라는 그의 말에도 할머니는 차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돌아갈 길도 돌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태식 중위의 면회 불허라는 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강순자의 귓속에 박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차가운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왕왕 울렸다. 돌아가라. 그는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목포에서 이곳 화천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꼬박 9시간을 달려온 길이었다.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70평생의 한과 먼저 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은 손주에 대한 애틋함이 눌어붙은 천리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돌아갈 길도 돌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 장교 양반.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내 얼굴은 안 봐도 좋소. 우리 강아지 얼굴 못 봐도 괜찮소. 근디 이 음식만이라도 좀 전해주면 안 되겠소? 이 할미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것이여. 우리 손주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군 생활도 잘할 것이라고. 애원은 비굴했다. 강순자는 평생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억척 같은 목포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언제나 꼿꼿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손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금방이라도 둑을 무너뜨릴 듯 위태롭게 차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애원은 오태식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떠한 균열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짜증과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그는 이 늙고 무지한 노파가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관심병사의 할머니라니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는 속으로 경멸했다. 여기서 어설프게 동정을 베풀면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본보기를 보여야 했다. 이 무지한 민간인에게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병사들과 면회객들에게 규율과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 할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오태식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듯 행동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음식, 특히 이렇게 정체불명의 냄새가 나는 음식은 반입 불가라고.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명령에 불복하시겠다. 이거 군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는 군형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그는 희미한 쾌감마저 느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었다. 그는 강순자 할머니 발치에 놓인 아이스박스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 저 역겹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낡은 상자. 그는 결심했다. 말로는 안 되겠군요. 규정이 왜 규정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태식은 허리를 숙여 아이스박스의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챘다. 강순자는 본능적으로 아이스박스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젊고 힘센 장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야.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텅 빈 면회실을 울렸다. 하지만 오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면회실 중앙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혹은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행동을 시작했다. 주목. 오태식 중위의 외침에 면회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휴가를 나온 아들과 햄버거를 먹던 어머니도 곰신인 듯한 젊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던 훈련병도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태식은 마치 연극배우가 된 것처럼 잠시 극적인 침묵을 즐겼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아이스박스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군의 규율을 어기고 부대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아이스박스의 낡은 플라스틱 잠금 장치를 거칠게 열어젖혔다.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순간 그동안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농축되고 응축된 홍어의 암모니아 향이 폭탄처럼 터져나와 면회실 전체를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물리적인 타격감마저 느껴지는 후각신경을 마비시키고 뇌수를 직접 뒤흔드는 듯한 충격적인 향기였다. 악!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저기서 비명과 신음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코를 막거나 손부채질을 했다. 오태식 자신도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이스박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랩과 비닐로 겹겹이 쌓인 붉은색 플라스틱 통이 보였다. 그는 통을 꺼내들었다. 비닐을 벗겨내자 냄새는 더욱 강렬하고 지독해졌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붉은색 액체와 정체불명의 건더기들을. 이게 과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입니까? 그의 말에 강순자 할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소리쳤다. 아니요, 그거 우리 준우가 제일로 좋아하는. 시끄럽습니다. 오태식은 할머니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어 바닥을 향해 기울였다. 촤아그 하는 소리와 함께 붉고 걸쭉한 내용물이 차갑고 흰 타일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안분홍빛 홍어 살점, 아삭한 미나리와 양파,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붉은 양념. 목포의 새벽을 깨워 만든 천리길을 달려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면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홍어 무침은 마치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짐승의 내장처럼 보였다. 그 지독한 냄새와 처참한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오태식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나직이 읊조리고는 자신의 전투와 앞코가 가장 잘 보이도록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도 거울처럼 반짝이는 완벽하게 관리된 검은색 가죽 전투화. 그는 그 발로 바닥에 흩어진 홍어 무침의 가장 중심부를 망설임 없이 내리찍었다. 퍽!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얀 연골이 으깨지고 붉은 살점이 터져나가며 사방으로 양념이 튀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마치 원수를 짓밟듯 혹은 벌레를 으깨 죽이듯 군홧발로 홍어 무침을 무자비하게 지시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던 홍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펄프가 되어갔다. 할머니의 새벽, 그녀의 고된 여정, 아들과 손주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젊은 장교의 오만함이 담긴 군홧발 아래에서 형체도 없이 지식여지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저 군홧발 아래에서 함께 으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되고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듯한 완전한 공백 상태. 쿵! 마침내 강순자 할머니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음식이 더러운 펄떡이 되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면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쓰러졌다. 오태식은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파괴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완벽한 처리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킨 정의로운 행위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발을 들어 바닥에 남은 양념 찌꺼기를 탁탁 털어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거기 행정반. 그의 부름에 문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행정병 하나가 흠칫 놀라며 달려왔다. 이병 김민수. 바닥에 웬 쓰레기가 있군. 당장 대걸레랑 쓰레받기 가져와서 깨끗하게 치우도록. 냄새 안 나게 소독도 철저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병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경례를 붙이고는 허둥지둥 복도를 달려나갔다. 오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쓰러져 있는 강순자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꾀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관심 밖이었다. 어이 거기. 할머니 좀 부축해서 밖으로 모셔. 그리고 택시라도 하나 잡아들여. 부대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는 근처에 서 있던 다른 병사에게 명령하고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유유히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지독한 홍어 냄새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한 노인의 작은 몸뚱이만이 남았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면회를 왔던 다른 가족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훈련병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정의와 연민은 너무도 무력했다. 잠시 후 오중위에게 지시를 받았던 병사와 행정병이 다가와 한 명은 대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강순자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강순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붉은 양념이 닦여나가는 바닥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병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녀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병사의 부축에 힘없이 이끌려 면회실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가을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위병소 밖 흙탕물이 고인 길가에 부축해 나온 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할머니 이거라도 차비에 보태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병사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다. 강순자는 그 돈을 보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비를 흠뻑 맞으며 부대 정문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최전방의 산골.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짓밟힌 홍어 무침과 함께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사건은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이 번져나갔다. 오태식 중위의 잔혹한 연극이 끝난 면회실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과 지독한 홍어 냄새의 지배를 받았다. 행정병이 락스를 푼 물로 바닥을 닦아내자 암모니아 향은 화학약품 냄새와 뒤섞여 더욱 역겹고 기괴한 악취가 되어 훈련병들의 생활관 복도까지 스며들었다. 소문은 그 냄새보다 더 빨리 퍼졌다. 처음에는 웬 할머니가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와서 당직 사관한테 쫓겨났다는 정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건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의 입이 열리면서 이야기는 살과 뼈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중이가 노인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붉은 음식, 그리고 그것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던 소름 끼치는 광경까지. 이야기는 쉬는 시간과 점호 시간, 화장실과 흡연장을 떠돌며 부풀려지고 각색되었다.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심했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온 할머니가 삼생활관의 박준우 훈련병의 할머니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박준우 이병은 그날 오후 내내 이어진 정신교육 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오늘 아침 할머니가 면회를 오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밤새 잠을 설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육시간 틈틈이 생활관 창밖을 쳐다보며 면회실 방향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저녁 점호를 할 때까지 그를 찾는 방송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오시려다 마셨나? 날이 굳어서 아니면 몸이 편찮으신가? 준우는 실망감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침상에 걸터 앉았다. 그때 동기인 최일병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툭 쳤다. 최일병은 아까 면회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정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야, 박준호. 너 혹시 할머니 오신다는 연락 받았었냐? 아니. 왜? 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최일병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다, 그냥 오늘 면회실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최일병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의 태도에서 준우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어떤 할머니? 목포에서 오셨다던데. 목포. 그 한마디에 준우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는 최일병의 팔을 붙잡고 다그쳤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의 흉흉한 기세에 눌린 최일병은 결국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태식 중위. 냄새나는 음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홍어 무침. 그리고 군홧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혹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듣는 사람처럼 멍하니 최일병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일병이 이야기를 마치고 야, 괜찮아? 너희 할머니 아니지? 라고 물었을 때도 준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생활관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칸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변기 뚜껑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홍어무침.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자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흑흑.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는 자신의 군복 소매를 입에 틀어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눈앞에 모든 것이 그려졌다. 새벽부터 분주했을 할머니의 작은 부엌. 냄새 셀까봐 아이스박스를 품에 꼭 껴안고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을 할머니의 고된 여정. 그리고 마침내 손주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도착한 낯선 부대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음식이, 자신의 사랑이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할머니의 절망. 으흐흑 할머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오태식의 멱살을 잡고 극에 같은 낯짝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계급도 뭣도 없는 훈련병이었고 상대는 하늘 같은 장교였다.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그는 하나의 부품, 그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다. 그 무력감이, 그 비참함이 분노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할머니에게 홍어 무침이 먹고 싶다는 말을 왜 했을까?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를 그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았다. 죄책감이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는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낡은 환풍기 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등병의 눈물은 그렇게 차갑고 외롭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점.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총장 집무실에서는 정례주간 지휘관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 이작전 사령관 등 군의 핵심 지휘관들의 얼굴이 나란히 떠 있었다. 박진표 대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있었다. 회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보고 내용은 대부분 전방 경계 태세 강화, 동계 훈련 준비 현황, 장병 복지 개선 방안 등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다. 박진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각 지휘관들의 보고를 점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이 지루한 회의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회의 말미 각 부대별 특이사항 보고 차례가 되었다. 7사단장인 김 소장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는 경직된 자세로 입을 열었다. 충성, 7사단장입니다. 금주 특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방 경계 태세 이상 없으며 장병 사기 양호합니다. 다만 사소한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사단장은 잠시 말을 골랐다. 금일 오후 저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면회객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당직사관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간결했고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면회객 마찰 규정. 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다. 다른 지휘관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이상하게도 박진표의 뇌리에 날아와 박혔다. 그는 무심결에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이 질문을 던졌다. 김 사단장. 예, 총장님. 그 면회객이 어디서 온 사람이었나? 너무나 사소하고 본질과 거리가 먼 질문에 김 사단장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옆에 있던 작전 참모에게 무언가 물었고 이내 대답했다. 예, 총장님. 확인 결과 전남 목포에서 온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온 노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표의 온몸에 혈액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비서가 끊었던 어머니의 전화. 조카 박준우가 복무하고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 그리고 목포에서 온 노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단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다른 지휘관들이 다음 보고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박진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강철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가 쥔 주먹은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상으로 주간 지휘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대는 회의 내용을 숙지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충성. 박진표는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 화면이 꺼지고 집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잠시 동안 미동도 없이 스크린이 꺼진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비서실장.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원철 소장이 즉시 들어왔다. 감찰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와 분노는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잠시 후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박준장이 황급히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진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장군. 예, 총장님.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오늘 11월 7일 7사단 신병교육대 면회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조사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CCTV 영상 원본,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서, 하다못해 그곳을 청소한 대걸레까지. 내가 필요한 건 보고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감찰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1시간 주지. 1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올려놓도록. 만약 단 하나의 거짓이나 누락이라도 발견된다면 박 장군, 자네뿐만 아니라 감찰실 전체가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그것은 명령이자 서슬퍼런 경고였다. 감찰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감찰실장이 허둥지둥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박진표 혼자만 남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군복을 입은 형과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는 어린 자신.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자책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계룡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이 가장 무력한 아들이 되어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첫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박진표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거대한 신경망이 경련을 일으켰다. 평시라면 결재와 보고 협의라는 이름의 겹겹의 관료주의적 지방층에 막혀 며칠은 좋게 걸렸을 일이 참모총장의 직접 지시라는 날카로운 메스 앞에서는 단 1분의 지체도 허용되지 않았다. 육군 감찰실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실장님, 지금 뭐라고 7사단 신교대 말입니까? 감찰실장 박준장의 부관은 사색이 되어 되물었다. 박준장은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핏발 선 눈으로 소리쳤다. 못 들었나? 당장 7사단 감찰 참모에게 직통 연결해. 보안선으로. 그리고 영상정보과 오늘 7사단 신교대 면회실 CCTV 영상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분량 원본 파일 그대로 이쪽으로 전송하라고 해.
10분 내로. 못하면 군복 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감찰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보안 회선에서는 고함 섞인 지시가 오갔다. 7사단 감찰참모는 야간 훈련을 감독하던 중 4단 사령부도 거치지 않고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걸려온 전화에 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참모총장이 직접 주시하는 사안이라는 말에 그는 집차를 돌려 미친 듯이 신병교육대로 향했다. 그가 신교대 상황실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의 장교들은 이미 본부에서 날아온 불호령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CCTV. 오늘 면회실 영상 당장 가져와. 데이터는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화천 신병교육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파일은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계룡대 감찰실 서버로 전송되었다. 파일 크기는 수 기가바이트에 달했지만 그 누구도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 데이터 안에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박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전송이 완료된 영상 파일을 직접 열었다. 화면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흑백의 면회실 풍경이 나타났다. 시간은 16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마우스 휠을 돌려 영상을 빠르게 앞으로 감았다. 몇몇 면회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구석으로 비에 젖은 채 아이스박스를 들고 들어서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보였다. 박 준장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노인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는 정상 속도로 영상을 재생했다. 노인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젊은 장교 오태식 중위가 등장하는 모습.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대화의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의 간절한 표정과 오중위의 경멸적인 몸짓.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장면이 시작되었다. 오중위가 아이스박스를 빼앗아 들고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는 장면. 박 준장은 자신도 모르게 아하는 낮은 신음을 뱉었다. 그는 수많은 군 관련 비위와 사건 사고를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나 직권 남용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특히 자신을 지키기 힘든 약자에 대한 조금의 존중도 없는 순수한 악의의 발현이었다. 화면 속 오중위의 군홧발이 붉은 음식을 짓밟기 시작했을 때 박 준장은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며 지켜왔던 자부심과 명예가 저 젊은 장교의 군홧발 아래에서 함께 짓밟히는 듯한 모욕감이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리고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을 골라 수십 장의 스틸 사진으로 출력했다. 비에 젖어 들어오는 노인의 지친 얼굴,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하늘을 향해 들린 오중위의 전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지식여진 처참한 바닥과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까지. 출력된 사진들을 들고 그는 참모총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지로 향하는 병사처럼 무거웠다. 그는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뇌관을 잠자는 사자의 코앞에 가져다 놓으러 가는 길이었다. 박진표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목포의 늙은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 모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총장님, 감찰실장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박 준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집무실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방금 출력한 수십 장의 사진과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 개요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진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서류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수장이었다. 두려움은 그에게 허락된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풍파에 깊게 주름지고 고된 여정에 지쳐 보이는 그의 어머니 강순자의 얼굴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박진표는 숨을 멈췄다. 다음 장을 넘겼다.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진 붉은 음식.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홍어무침. 형이 살아생전 환장하던, 그리고 자신도 명절 때면 어머니가 억지로 떠먹여 주시던 박씨 집안의 애증이 담긴 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먼저 간 형의 영혼이었고, 그의 뿌리 그 자체였다. 다음 장. 그는 사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사진 속에서 오만하게 치켜든 전투화가 금방이라도 지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모든 것이 지식여진 바닥과 그 옆에 희미한 형체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 박진표는 조용히 서류철을 덮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함도 질책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 대신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듯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공허함이 천마디의 고함보다 더 무섭고 서늘한 분노의 표현임을 감찰실장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가보게. 박진표가 나직이 말했다. 박 준장은 경례도 잊은 채 뒷걸음질쳐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박진표 혼자만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 계룡되는 어둠과 인공의 불빛이 뒤섞여 거대한 괴물처럼 누워 있었다. 그는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별 4개가 달린 군복, 반듯하게 각 잡힌 자세.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하지만 그 모습 뒤로 그는 불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가 천리길을 달려와 저런 수모를 겪는 동안 자신은 이 안락하고 안전한 성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의 안위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진표야, 군인은 약한 사람 지키라고 있는 거다. 힘없는 사람 짓밟으라고 그 군복 입는 거 아니여.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에 대한 문제였다. 군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군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뿌리째 뽑아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차갑고 단단하고 절대적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장군. 예, 총장님. 내일 새벽 전군에 알리지 말고 총장 특별 지휘 점검을 실시한다.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다. 어느 부대 말씀이십니까? 7사단. 박진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7사단 연병장의 헬기를 착륙시킨다. 사단장에게는 1시간 전 7시 정각에 통보하도록. 그 전까지는 자네와 나 그리고 헬기 조종사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게.
총장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의전이나 경호 준비가 필요 없다. 이건 의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박진표는 비서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내일 사냥을 하러 간다. 그날 밤 박진표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불 꺼진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정의라는 이름의 가장 무자비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계룡대에서 시작된 차갑고 무거운 바람이 이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북쪽의 화천을 향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별 4개를 단 한 아들의 서슬퍼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1월 8일. 강원도 화천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대기 중에 모든 먼지를 씻어내 차갑고 시린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7사단 7성부대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우렁찬 기상나팔 소리,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구보 소리,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알리는 식당의 배식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오전 7시 정각이었다. 사단장 집무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 일명 한라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의 발발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전화였다. 야간 훈련 보고서를 검토하던 사단장 김 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사단장 소장 김정훈입니다. 나 총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박진표 대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 사단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총장님, 어인일이십니까? 1시간 뒤 8시 정각. 사단 연병장의 헬기를 착륙시키겠다. 총장 특별 지휘 점검이다. 어떤 의전이나 불필요한 보고 준비도 하지 말 것. 사단 지휘부 주요 참모들만 연병장에 대기하도록. 이상. 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 사단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총장 특별 지휘 점검. 그것도 1시간 전 통보. 이것은 정상적인 군 지휘 체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점검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습이었고 선전포고였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제 보고했던 사소한 마찰. 그것이 문제였음을 그는 직감했다. 하지만 일개 훈련병의 할머니와 당직사관 사이의 작은 다툼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참모총장의 귀에까지 들어가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들어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상. 전 지휘관 및 참모 5분 내로 사단장실로 집합. 복장 완비. 비상. 사단장 부관의 고함과 함께 7성부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사단 전체의 최고 경계 태세를 의미하는 알파 비상이 걸렸다. 주말을 앞두고 들떠있던 부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장교들은 면도를 하다 말고 아침밥을 먹다 말고 전투복을 꿰어 입고 사령부로 달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냐고 서로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정확히 8시 0분. 화천의 맑은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수리온 KUH-1 헬리콥터 2대가 7성부대 연병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헬기는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온 사방에 뿌렸다.
미리 도열해 있던 사단장과 주요 참모들은 흙먼지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도 꼿꼿한 부동자세로 헬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트랩이 내려왔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진표 총장이었다. 그의 뒤로 비서실장과 수행부장,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의 헌병 장교 2명이 뒤따랐다. 박진표는 트랩을 내려와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사단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연병장 너머 북쪽의 산들을 잠시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은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이 주는 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정제되고 응축되어 만들어진 얼음 칼과도 같은 위압감이었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지휘관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박진표는 그제야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그의 첫마디에 도열해 있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사단장. 예, 총장님. 나를 신병교육대로 안내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선고였다. 박진표는 사단장이 준비한 의전 차량을 무시하고 연병장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일반 지휘관용 5호 차집에 올랐다. 사단장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자리에 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사단장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입을 열었다. 총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실 줄은. 누추한가? 박진표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부대 중에 누추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장은 자기 부대가 누추하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럼 어떤 뜻인가? 김 사단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진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나는 오늘 이 부대가 정말 누추한 곳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생각이다. 차량은 신병교육대 본청 앞에 멈춰섰다. 대대장을 비롯한 신교대 간부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나와 도열했다. 박진표는 그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어제 그의 어머니가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 면회실이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밤새 환풍기를 돌리고 소독제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남은 홍어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박진표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만이 유일하게 목격했다. 그는 면회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어제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던, 그리고 그녀의 분신이 짓밟혔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손끝에는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어머니의 눈물과 절망의 흔적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면회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압박감에 짓눌렸다. 사단장도 대대장도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오직 박진표의 거친 숨소리만이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간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 여기서 당직 근무를 섰던 장교. 이름이 뭔가? 대대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오태식 중이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면회실 안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오중이의 평소 행실과 오만함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 최선임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즉시 오태식 중위를 이곳으로 데려와. 박진표의 명령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대대장은 거의 뛰어다시피 복도를 달려나갔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오태식 중위는 영문도 모른 채 대대장의 호출을 받고 달려오는 길이었다. 그는 면회실의 삼엄한 분위기와 그 중앙에 서 있는 4개의 별을 단 장군을 보고 숨을 멈췄다. 육군 참모총장. 그가 왜 이곳에? 오태식은 순간적으로 어제 자신이 보여준 원칙적인 행동이 높게 평가받아 포상이라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허황된 기대를 품었다. 충성. 중위 오태식. 부르셨습니까? 그는 최대한 우렁차고 씩씩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박진표는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오태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쳤다. 오태식은 그 시선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자네가 오태식 중위인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인원은 모두 나가 있도록. 박진표의 말에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조용히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면회실에는 박진표와 오태식, 그리고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는 비서실장과 헌병 장교 2명만이 남았다. 박진표는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앉지. 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박진표는 그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 주위를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오중이. 어제 이곳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진표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태식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총장님, 보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한 노인이 규정을 무시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을 반입하려 하기에 군의 위생과 기강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습니다. 해당 훈련병이 평소에도 문제를 일으키던 관심병사였기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하고 군인 정신에 투철했는지를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다. 박진표는 그의 말을 하나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 태도에 용기를 얻은 오태식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노인이 얼마나 무례했으며 그 음식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자신의 조치가 아니었다면 부대 전체에 식중독이 퍼졌을지도 모른다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진표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어제 감찰실에서 보고받은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엄정한 조치인가? 오태식의 눈이 사진들을 향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모든 만행이 흑백의 진실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박진표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군인의 어머니를 모욕했다. 이 군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가가 입혀준 것이지 힘없는 노인을 모욕하고 짓밟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둘째, 지휘관의 권위를 사적인 감정으로 남용했다. 규정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네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개인의 오만함을 채우기 위해 규정을 무기로 삼았다. 셋째, 박진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태식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자네는 음식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네는 한 사람의 진심을 버렸다. 아니,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것이 자네의 가장 큰 죄다. 그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오태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지시겨진 홍어 무침 사진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자네가 군홧발로 짓밟은 그 홍어 무슨 맛이었나?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오태식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박진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면회실 전체를, 아니 칠성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온 노인이 바로 내 어머니다. 오태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참모 총장의 어머니. 그가 시체 썩는 냄새나는 혐오식품이라며 짓밟은 음식의 주인이, 그가 노숙자 같다고 모욕했던 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그의 이성과 영혼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털썩. 오태식은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만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는 비굴하고 나약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박진표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문가에 서 있던 헌병들에게 턱짓을 했다. 연행해. 2명의 헌병이 다가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오태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이 복도를 따라 멀어지자 면회실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만이 남았다. 박진표는 지시겨진 홍어 무침 사진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참모 총장 모친 능욕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오태식 중위는 즉시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이첩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업가였지만 감히 국군 최고 수뇌부의 심기를 건드린 아들을 구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박진표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가족 및 면회객 인권 실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권위주의적 면회 문화를 뿌리 뽑고 군이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의 서슬퍼런 분노는 군 전체를 개혁하는 강철 같은 동력이 되었다. 모든 지휘점검 일정이 끝난 늦은 오후 박진표는 자신의 조카 박준우 이병을 사단장실로 조용히 불렀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잔뜩 겁을 먹고 들어선 준우는 사단장 의자에 앉아있는 삼촌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별 4개를 단 참모 총장이 아닌 그저 지치고 슬퍼 보이는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왔느냐? 예, 삼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표였다. 미안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에게 다가왔다. 이 삼촌이 너무 무심했다. 할머니께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준우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홍어 무침 먹고 싶다는 말만 안 했어도 할머니가 그런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제가 불효자입니다. 박진표는 말없이 우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조카에게 해보는 위로였다. 그는 준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아비였다면 나처럼 이렇게 무심하게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 삼촌과 조카는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못다 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 할머니의 음식,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박진표는 준우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늘 말했다. 가장 강한 군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군인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군인이라고. 너는 그런 군인이 되어라. 그 말은 준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주 주말 박진표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는 수행원 하나 없이 빛나는 별들이 달린 군복 대신 낡은 잠바 차림으로 관용차가 아닌 자신의 낡은 세단을 직접 몰고 남쪽으로 향했다. 계룡대를 출발해 논산, 광주를 거쳐 목포로 향하는 길은 며칠 전 그의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올라왔던 길의 역순이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절망을 생각했다. 해질녘 그는 마침내 유달산 자락의 낡은 집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대문이 삐걱 열리며 강순자 할머니가 밖을 내다보았다. 할머니는 잠바 차림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박진표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그는 흙먼지가 가득한 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순자 할머니는 무릎 꿇은 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길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일어나라 아들아. 다리 저리겄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박진표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모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식탁에는 새로 무친 홍어 무침이 놓여 있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따뜻한 묵국과 하얀 쌀밥이 전부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봉합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오태식 전 중위는 불명예 전역 처리된 후 군인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안은 몰락했다. 군납 비리를 저지르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건을 무마하려다 되려 과거의 죄까지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군 내에서는 할머니 홍어 사건을 계기로 인권의식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면회실은 더 이상 통제의 공간이 아닌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모든 간부는 부임과 동시에 장병 가족 응대 및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박진표 대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명예롭게 전역을 선택했다. 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그는 더 이상의 정치적 해석을 낳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그는 역대 가장 강직하고 정의로운 참모총장 중 한 명으로 군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박준우 병장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그는 할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삼촌의 말처럼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강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전역 후 목포로 돌아온 준우는 한동안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특별한 결심을 했다. 그는 할머니 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우리 가게 하나 열까? 가게?
무신 가게? 김밥 가게. 준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김밥. 홍어 김밥 가게. 그렇게 목포 유달산 입구의 작은 골목에 준운의 홍어 김밥이라는 간판이 내걸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냄새나는 홍어로 무슨 김밥을 만드냐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준우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는 삭힌 홍어 무침을 잘게 다져 볶아내 냄새를 중화시키고 깻잎과 묵은지를 함께 넣어 식감과 향을 잡았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알싸한 맛과 밥과 다른 재료들의 고소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그 중독적인 맛에 빠져 단골이 되었다. 준운의 홍어 김밥은 목포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랑과 화해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을 무렵 서울에서 손님 한 명이 내려왔다. 예비역 육군대장 박진표였다. 그는 낡은 잠바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서더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다. 어머니 준우야. 나도 이제 여기서 일 좀 하련다. 주문받는 건 내가 전문 아니겠냐. 그는 예의 그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게 한때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했던 사성 장군은 이제 김밥집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넉살 좋게 말을 거는 평범한 아저씨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앳된 얼굴의 해군 수병 하나가 휴가를 나와 가게를 찾았다. 그는 홍어 김밥이라는 낯선 메뉴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한 줄을 주문했다. 김밥을 한입 베어 문 그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했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 맛이네요.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강순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우리 강아지들 눈물 맛이요. 수병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웃음 맛도 좀 날 것이요. 아주 고소한 웃음 맛.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알싸한 홍어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